안녕하세요. 20년 전의 선택으로 평생의 행복을 얻은 60대 남자입니다. 살면서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지하철에서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혹시나 저 사람이 거절하면 무안해서 어떻게 하지? 아니면 내 도움을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상대가 내 선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게 또 사람의 마음이고, 도움을 주고 싶어도 내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른 척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인생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한 번의 도움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따지는 게 사람인데, 앞뒤 재지 않고 내가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에게 순수한 선의를 베풀었을 때, 저는 그 선의에 대한 보답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곧 70을 앞둔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40대 전까지 제 인생은 솔직히 불운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30대 후반 시절, 저는 꽤 이름난 무역회사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부하 직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평판이 좋고 든든한 상사라는 말도 들어봤고, 위에서는 간혹 유도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죠. 저는 늘 상사들에게 딱딱하고 원리 원칙을 따진다는 핀잔을 듣는 것보다 부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사라는 말을 듣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위로 알랑방구를 끼는 것보다 아래로 손을 내밀어 직원들을 끌어주는 게 회사에서의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어느 날 회사 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았고, 거기 가담한 주동자가 저라는 억울한 말이 나왔어요. 저는 제 억울함을 표명하고 제가 그럴 일 없다 두둔하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회사는 제게 권고사직을 권했죠. 지금 나간다면 지금까지 일한 노고를 생각해서 퇴직금을 두둑이 챙겨주겠다고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때는 뭐 지금처럼 노동자의 인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보장이 되거나 뉴스에 제 심정을 토로해서 기사화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당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봤자 제 퇴직금만 탈탈 털릴 거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10여 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0을 앞둔 나이에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죠. 호기롭게 명예를 택하고 그만뒀긴 했지만 참 사람 일이 마음만큼 되지 않더라고요. 식당도 몇 개 내어보고 가게도 차려봤지만 어떻게 하는 족족 적자만 나고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점점 모아놨던 돈과 퇴직금은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었고, 그나마 치킨집을 차렸을 때는 좀 장사가 되나 했는데, 이건 또 본사랑 의견이 충돌해서 접게 됐어요. 당장 제게는 절 언제나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아내와 반짝반짝 빛나는 딸이 둘 있는데,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에 불면증으로 3시간씩 자는데도 수중에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가족은 먹여 살려야 하니 제가 그때 건설 노가다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인부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식당을 해봤고 자금이 남았으면 여기서 한밭집을 해보라고요. 한밭집이 전국 건설 현장을 돌면서 건설 기간 동안 컨테이너 박스에서 장사를 하는 거라 한 곳에 정착을 할 수 없고, 직원들 데리고 다니는 것도 여간 손이 가는 일이 아니어서 힘들긴 할 테지만, 생각만 있다면 본인이 아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몇 시간 동안 상의를 했습니다. 계속 일용직을 전전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해봤던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작은 기회라도 내 앞에 온 건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한번 잡아보자고 아내를 설득했죠. 그때 저는 이번 일까지 말아먹으면 앞으로 제게 내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니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제 다짐이 헛되지 않았어요. 아내와 함께 건설 현장을 돌며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식당을 열어 장사를 시작하고 손맛 좋은 이모님들을 수십 번에 걸쳐 면접을 본 후 직원들을 뽑았어요. 다행히 공사장 한밭집이라서 손님들의 수가 줄어들거나 장사가 안 되는 날이 없더라고요. 물론 공사장 모래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라는 열악한 환경이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장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그래도 인부들이 질려서 다른 식당을 찾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서 밤마다 아내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불 켜놓고 새로운 반찬을 연구하고 만들어 몇 번씩 맛을 보면서 어떻게든 한밭집이라고 할지라도 인부들 사이에서의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발길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식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고 오는 인부들마다 저번에 밑반찬으로 나왔던 양념게장은 언제 또 하냐, 어묵볶음이 맛있다고 양념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몇몇 인부들은 아예 먹고 싶은 반찬을 가게 벽에 설치된 화이트보드에 적고 가기도 했죠. 나중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저희 식당에서 다 해결하는 인부들도 늘어갔으니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잠이 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장은 여러모로 제가 인간답게 한 가정의 아버지답게 살게 도와준 그런 은인 같은 장소였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이자 제게 정말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준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하늘이 점 찍어준 인연이라는 건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뿐 아니라 우연인지 필연인지 적재적소의 상황과 시간에 만나 서로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인연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해준 그런 인연을 말입니다. 그때 저는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한밭집을 열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인부들 속에서 딱 한 명, 제가 얼굴도 이름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곳 인부들은 얼굴이 햇볕에 벌겋게 그을린 3, 40대 후반 아저씨들이었는데 그 사람은 막 대학교 입학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뽀얀 20대 청년이었거든요. 처음 그 청년이 식당으로 들어왔을 때 저도 제 아내도 우리 지연이 또래 정도 돼 보이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제 큰딸이 대학 졸업학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면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겠습니까? 어린 청년이 본인 아버지 뻘 되는 인부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먼지바람 들이마시며 피땀 흘려서 일하는 모습이 그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짠하기만 했죠. 다른 인부들이 이녀가 하고 이름을 부르고 본인들이 있는 테이블에 불러서 같이 먹자는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때 그 청년의 이름이 인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그 청년을 보면 집에 있는 딸들이 생각이 났는지 그 청년이 밥 먹으러 오면 밥이나 반찬을 더 퍼주곤 했어요. 든든하게 먹고 열심히 일해서 젊음을 이곳에서 보내는 걸 후회하지 않게 말이죠. 근데 그 청년도 그 마음을 알았나 봅니다. 뭐 제 아내가 딱 보기에도 다른 인부들에게 퍼주는 밥이나 반찬하고 차이가 나게 퍼주긴 했는데 하루는 그 청년이 밥을 다 먹고 간 자리를 치우려고 보니까 꼬깃꼬깃한 쪽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하고 봤는데 거기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늘 든든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이곳에서 한 끼를 먹을 때마다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쪽지를 읽은 저도 아내도 고작 밥이나 반찬 조금 더 챙겨줬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한 청년에게 뭔가 더 심적으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아내도 그 숫기 없는 청년이 식당에 올 때마다 한마디라도 더 걸곤 했죠.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면을 마주했고 제 인생까지 바뀌게 됐습니다. 날이 흐린 어느 날 아침부터 안개가 좀 끼더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다는 말이 들렸는데 공사장이 있는 지역에는 오전에 잠깐 부슬비가 오고 말았거든요. 초저녁이 되고 인부들도 하나둘 현장을 빠져나와 퇴근하는 모습이 식당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저는 나와서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죠. 근데 그때 저는 아직도 그때 주변의 술렁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서 저거 누구야? 가서 내려오라고 해!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누구야? 누구? 왜 저기 있어? 라고 하는 의아한 목소리와 하나둘 늘어나는 웅성거림 속에서 제 귀에 꽂힌 건 바로 제 인혁이 아니야? 인혁아, 너 왜 거기 있어? 빨리 내려와! 라는 고함 소리였습니다. 인혁, 그 청년의 이름이었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내팽겨치고 인부들 사이로 달려들어갔어요. 인부들은 모두 공사장 건물 위쪽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 무수한 손가락들을 눈으로 따라가 보니까 건물 5층 정도 되는 높이에 어떤 사람이 난간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난간을 붙들고 불안하게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난간을 붙들지 않은 팔을 연신 들어 얼굴을 닦고 있었는데 멀리서 봐도 청년이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5층 높이에서 허공에 대고 뭔가를 외치고 있었는데 바람 소리 흘러들리는 그 말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아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도움 하나 못 드리는 아들이라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 아빠 이렇게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이후에도 울부짖듯 무슨 말을 했는데 워낙 거리가 있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당장 저 청년에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쟤 저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누가 올라가 봐 라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새 없이 어느새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5층이 되는 높이를 계단을 2개씩 오르며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5층에 다다랐고 저 멀리서 이제는 아예 난간 밖으로 나가기 위해 다리를 하나 걸치고 있는 청년의 뒷모습을 향해 외쳤습니다. 인혁아! 제 외침을 들은 청년이 난간을 붙든 상태에서 뒤돌아 저를 발견했어요. 청년은 아무 말도 없이 세상 다 산 그 지친 얼굴로 가만히 저를 바라만 봤죠. 저는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천천히 청년 쪽으로 다가가며 어떻게든 청년을 붙잡기 위해 무슨 말이든 던지기 시작했어요. 인혁아, 너 여기서 뭐해? 얼른 이쪽으로 와. 저 이제 그쪽으로 못 가요. 저는 이제 살 가치도 이유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세요. 저 같은 놈한테 신경 쓰지 말고 가시라고요. 신경을 어떻게 안 써? 너 우리 집에서 밥 먹은 날이 얼마나 되니? 우리 집 안사람이 지은 밥에 만든 반찬, 내가 가져다 준 밥 먹고 땀 흘려 일한 날이 다 합쳐봐라. 내가 신경 끄고 지나갈 수 있나? 일단 이 상태로는 뭐든 안 돼. 그러니까 인혁아, 나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쪽으로 넘어와. 넘어와서 아저씨랑 얘기하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저는 그럴 필요도 없는 놈이라니까요. 네가 왜 그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요. 저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가치도 없어요. 그 순간 목구멍이 턱 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알지도 못하는 집안일에 가따부타 말을 대면 청년을 저 밖으로 떠미는 꼴이 될까 걱정이 돼서 쉽게 말을 꺼낼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일단 사람을 살려야 했기에 청년과 같은 나이의 딸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말을 해서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래, 인혁이 네가 이렇게 나쁜 마음 먹고 네 아버지 뒤따라간다고 치자. 네 아버지가 그런 널 보고 잘 왔다 환영해 주실 것 같아? 너를 그렇게 만든 본인의 죽음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제대로 눈도 못 감으실 거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그 죄책감을 주고 가고 싶겠어. 아버지한테 살아생전 도움이 되지 못해서 효도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부모한테는 자식이 지 인생 알아서 잘 사는 게 그게 효도야. 부모 인생 책임지는 자식이 효녀 효자라고 생각하는 부모 없어. 너 여기서 떨어져서 네 인생 종지부 찍으면 그거야말로 자식 위에 살다가 돌아가신 네 아버지 가슴에 대목 박는 거야. 그러니까 이녀가 부탁이다. 제발,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어? 아저씨가 부탁한다. 저는 한참을 시간을 끌었습니다. 어떻게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아슬하게 걸쳐있는 청년을 붙들고 있어야 했어요. 제가 말을 할수록 청년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다행히 건물 벽면에 설치된 그걸 리프트라고 하나요? 아무튼 크레인인지 리프트인지를 타고 5층까지 와서 난간에 거의 매달려 있다시피 한 청년을 붙들어 잡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구조를 받고 땅으로 내려온 청년에게 같이 일하는 인부들은 안도의 말과 질타와 침묵의 응원을 보냈고, 저는 그런 청년을 데리고 제 식당으로 갔습니다. 청년을 앉히고 물 한 잔을 주고 맞은편에 앉아서 가만히 오는 청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아저씨가 말했지. 내려가면 다 들어준다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쏟아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여기가 대나무 숲이다 생각하고 다 말해봐. 몇 시간 며칠이 걸려도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청년은 저를 한번 보고 다시 고개를 숙여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어 천천히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왜 제가 이상하게 그 청년에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갔는지 알 수 있게 됐고요. 청년은 그 당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어머니는 건물 청소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하수구 공사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평생 정말 쉬는 날 없이 일만 하신 분들인데 집에는 늘 돈이 부족해 냉장고는 텅텅 비고 한겨울에는 바닥이 얼음장같이 차가워도 어떻게든 외동아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셨고요. 저희 아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시험 공부하면 같이 밤새워 주시던 그런 분이에요. 그 밤에 혼자 공부하면 얼마나 쓸쓸하냐며 거실에서 가만히 제 방에서 들리는 책장 넘기는 소리, 연필 소리 듣다가 소리가 멈추면 가만히 방에 오셔서 집중 안 되냐고 배고프면 아빠랑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하시고 어떤 순간에라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늘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아빠도 엄마도 본인들이 못했다고 저까지 못하고 살 필요 없다고 빚을 내더라도 도와줄 테니까 저는 뭐든 하고 싶은 길을 찾아서 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부모님이 밖에서 청소하고 하수구 그 지하 바닥에서 위험 다 감수해서 버는 돈 받으면서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1년 학비만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래서 졸업 1년 앞두고 로스쿨 휴학해서 여기서 일하면서 제 학비랑 생활비, 자취방 월세 충당하고 남은 돈 그거 조금 부모님께 생활비로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저도 진짜 제 자신이 한심한 게 고작 내 학비, 내 생활비 내가 벌고 생활비도 보낸다는 생각에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아까 작업 마무리 지을 때쯤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청년은 말을 하다가 다시 어깨를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에 척척하게 젖은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하는데 그날 오후 청년의 아버지가 하수구 공사 작업을 하는 지역에 국지성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폭우가 쏟아졌고 작업 중 폭우로 인해 토사가 무너져서 공사 중이던 인부 2명이 매몰됐고 끝내 살아서 나오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 인부 중에 한 사람이 청년의 아버지이고 청년은 퇴근 직전에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들은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펄쩍 뛰며 일어났죠. 당연히 청년의 아버지가 그날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연락을 듣고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자고 청년을 일으켰는데
도저히 아버지 얼굴 볼 용기가 안 난다고 하더군요. 본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비가 오는 날에도 일하시다가 그렇게 떠나신 게 본인의 탓 같아서 죄송하고 또 죄송해서 말입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그런 청년의 등짝을 촥 하고 때리고 말했어요. 용기가 없다고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도 안 할 거야? 거기서 혼자 아버지 배웅하고 계신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인여가, 내가 네 아버지라면 그 누구보다도 지금 널 기다리고 있을 거다. 가기 전에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더 봐야 하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 아저씨랑 얼른 아버지한테 가자. 저는 차키를 챙겨서 청년을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아버지가 기다리는 병원 장례식장을 향해 갔어요. 장례식장이 가까워질수록 청년이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착한 청년을 본 친척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청년을 붙잡고 울면서 왜 이제 왔냐고 타박을 했고, 청년의 어머니는 울다가 실신을 해서 수액을 맞고 지금은 장례식장 옆에 마련된 방 안에서 쉬고 있다고 말해주셨죠. 일단 저는 아래층에서 청년이 입을 상주복을 대여하고 일면식은 없지만 그래도 ATM기에서 부조금으로 낼 현금을 넉넉히 뽑아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던 청년에게 상주복을 주고 잘 갇혀 있고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 잘 보내드리자고 말했죠. 그냥 갈 수 없어서 한 구석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께서는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해서 방 안에서 쉬고 계시고 청년 홀로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자리를 잡고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죠. 그 모습을 보고 영정사진 속 청년 아버지 얼굴을 가만히 보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인상처럼 인성도 좋으셨는지 조문객들도 많이 오고 장례식장이 오랜 시간 동안 북적이는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 영정사진 앞에는 청년밖에 남지 않게 됐어요. 저는 할 일도 없어서 밖에서 음식 서빙을 돕다가 손님이 빠져서 뒤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었고요. 근데 청년이 가만히 앉아서 영정사진 속 본인의 아버지와 독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제가 그 청년에게 괜히 눈길이 더 가고 마음이 더 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 청년은 저였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모습은 바로 20대 초반 병마로 싸우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고아가 됐던 제 모습과 딱 겹쳐 보였던 거예요. 저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군대에서 막 제대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 암투병 중 세상을 떠나 이른 나이에 고아가 됐는데 그때 혼자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지켰던 제 모습이 지금의 청년 모습과 같을 것 같아 단정 깊은 곳에서 뭔가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 감정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저는 새벽 꼬박 청년과 함께 장례식장을 지켰고 발인식 전에 청년 휴대폰에 제 전화번호를 찍어주고 말했어요. 나중에 마음 정리가 되면 꼭 다시 보자고 말이죠. 청년은 저를 끌어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고요. 그 후 매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괜히 잠은 안 오고 청년의 얼굴 한 번 떠오르고 영정사진 속 청년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 제 앞에서 부모님께 죄송하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볼 용기가 없다며 우는 청년의 모습이 떠올라서 제 잠을 방해했죠. 제가 밤마다 잠도 안 자고 왔다 갔다 하고 우유 데펴 먹고 그러고 있으니 제 아내도 이상했는데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청년과 있었던 일과 장례식장에서 있던 일을 말하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곁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는 차분히 말하더군요. 그렇게 어렵게 산 당신 젊었을 때 모습을 다시 본 것 같았을 텐데 당연히 기분이 싱숭생숭하겠지. 아휴, 나라도 젊었을 때 나를 만나게 되면 가슴이 먹먹했을 텐데.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고 싶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살아온 지난 날들 속에서 누구 하나 내 편이 돼서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기분으로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잘 알거든요. 아마 그때 청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저였을 겁니다. 저는 그 먹먹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고민하다가 끝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아내와 상의를 했어요. 다행히 아내도 제 말에 동의를 해줬고 제 마음을 이해해줘서 나흘 뒤 청년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문자 한 통이 왔을 때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얼굴 보고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청년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를 낙골당으로 안치시키고 나서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돼 잠시 입원을 하셔야 해서 그 곁을 지키느라 빨리 연락을 못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은 지금까지 모았던 돈으로 장례식 비용을 내고 나서 어머니 병원비를 냈는데 그냥 이 김에 로스쿨을 그만두고 바로 취업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을 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건강도 건강인데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인다고요. 저는 그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웃으며 말하는 청년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어요. 이녀가 내가 네 아버지면 내 죽음 후에 아들인 네가 다니고 싶은 로스쿨 하고 싶은 일 포기했다는 걸 알고 편히 눈 감지 못할 거야. 네 아버지가 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일하셨겠어. 근데 너는 그 꿈을 이렇게 포기한다고? 너는 지금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이녀가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까 그 꿈 포기하지 마. 아저씨가 떠난 네 아버지 몫까지 네 꿈을 응원해 줄게.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닌 청년에게 남은 학기 로스쿨 학비를 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험에 붙기까지 드는 비용도 다 지원해 주겠다고요. 당연히 청년은 당황해했죠. 저도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수십, 수백 번을 고민했으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나와 내 가족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돈을 제외하고도 돈이 남는데 그 남는 돈을 당장 아버지를 여의고 남은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꿈을 포기하는 청년을 위해 쓰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 돈 품고 무덤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요. 돈 잘 버는 유명 인사들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수십억을 쓰는데 저도 남는 돈 가족이 허락하는 한에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청년은 당연히 극구 거절을 했죠. 이미 받을 만큼 도움을 받고 심지어 제게 목숨까지 빚을 졌는데 뭘 더 받을 수 없다고요. 도움받은 걸 갚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더 받는 건 안 된다고 아주 학을 떼며 마다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청년에게 그럼 도움받은 김에 더 받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받은 만큼 여유가 생기면 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했고요. 내가 인혁이 네 나이 때는 정말 부모님의 빈자리에 힘이 컸어. 그래도 돌아가 안겨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 물론 어머니가 계시지만 아버지 빈자리를 그 어떤 걸로도 메꿀 수 없을 거다. 나는 힘들 때마다 항상 누가 와서 그 빈자리 좀 채워줬으면 제발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기도하는 밤도 있었는데 하늘이 그때는 내 기도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돕고 싶었나 보다. 그때 나랑 같은 처진 너를 만나게 해줘서 너한테 평생 살면서 서러웠던 마음 달래라고. 이녀가 난 지금 널 돕는 게 아니라 예전의 나를 그리고 나처럼 자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네 아버지를 돕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연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도움받을 건 도움받고 살자. 네 아버지가 응원했던 꿈 그거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어. 저는 한참 청년을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던 청년도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던 청년은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 마음을 이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는 것도 큰 신뢰 같고 아저씨께서도 오래 고민하신 만큼 저도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고 싶다고
저만 괜찮다면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원하는 만큼 천천히 생각을 해보라고 말했고, 그렇게 청년의 입에서 제 제안을 받아들이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 6일째 청년이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청년이 식당에 들어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말했어요. 목숨까지 빚진 주제에 제 꿈도 미래도 아저씨께 빚지러 왔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주시면 제가 정말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성공해서 아저씨께서 절 도와주신 것처럼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끝내 바닥에 거의 이마가 닿을 정도로 숙이는 청년을 감사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께서 지키셨던 미래를 함께 지키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청년의 미래를 후원하게 됐습니다. 청년은 제게 학비를 지원받고 다시 로스쿨에 다니면서도 잊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식당에 찾아왔어요. 저나 아내나 안 와도 되니까 가서 면접 준비하고 공부하라고 해도 어떻게든 찾아와서 설거지를 한 번 더 하고 서빙하고 테이블 정리를 하고 적어도 서너 시간은 일을 하고 다시 학교 도서관으로 가더라고요. 학비 말고도 생활비도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청년은 그것까지 받으면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염치 없는 놈이라고 부끄러워하실 거라며 이전에 공사장에서 모은 돈으로 생활해도 충분하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놓고 월세 살던 집을 빼서 로스쿨 근처 고시원에 들어가 마음이 안 좋았는데 마냥 도움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청년의 마음만 편하다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고 싶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저 돈만 후원해줬던 건 아니고 명절이면 집으로 초대해서 저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종종 아내가 고시원에 반찬도 보내주고 또 3학년 1학기에는 면접 일정이 많아 제가 데리고 나가서 양복 한 벌 맞춰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보는 날에는 청년의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날밤을 꼬박 샜어요.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청년이 사는 고시원 앞으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장까지 청년을 태워다 줬죠. 따로 시험 잘 봐라, 긴장 말아라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시험장 앞에서 내리기 전 딱 한마디 했어요. 나도 마음이 이런데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청년은 제 손을 한번 꽉 잡고 나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가다가 돌아서더니 제가 타 있는 차를 향해 큰 절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청년은 시험에 붙어 당당히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1, 2학년 때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2학년 때 인턴으로 나갔던 로펌에 시험 합격 후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청년은 시험에 합격하는 날 저를 업고 제 식당 앞을 빙빙 돌며 웃었고 저도 한때는 우느라 어깨가 축 처져서 작게만 느껴졌던 청년의 등에 엎여서 웃었네요. 인턴으로 들어가서 처음 월급을 받은 날은 청년이 저희 가족과 본인 어머니를 모두 불러 외식을 했는데 제게는 시계를 선물하고 아내와 어머니에겐 스카프를 선물하고 그래도 얼굴 봐온 딸들에게는 지갑을 하나씩 선물했어요. 분명 월급을 몽땅 쓰고 따로 모아뒀던 돈도 썼을 만큼 지출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룬 후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준 사람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잖아요.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썼냐는 말보다는 우리 인혁이 덕에 손목 시릴 일 없겠다. 내가 평생 이 시계만 차고 다닐게. 라고 말했더니 청년도 세상 기쁜 표정으로 웃어 보이더라고요. 청년의 성공은 마치 젊었던 날에 제가 목표를 이룬 것만큼이나 뜻깊고 가슴 벅찬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예상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당당하게 변호사가 됐고 그 후에도 청년과 청년의 어머니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죠. 청년이 로펌 인턴 수습 기간을 지나고 있을 때 저는 한밭집을 접고 서울의 한식 뷔페를 열었는데 그때 청년의 어머니가 일자리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 식당에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드리기도 했어요. 다행히 사시는 동네와 멀지 않았고 일도 힘들지 않아서 꽤 편하게 일하실 수 있었고요. 이렇게 청년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을 때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다 들어맞았는데 딱 한 가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헛웃음이 납니다. 청년이 로펌에 들어가고 한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동네 친구가 찾아와서 한잔하고 나서 저녁 10시가 좀 넘었을 때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앞에 다다랐을 때 저기 청년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며 다가갔죠.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저씨. 야근하고 온 거야? 왜 안 들어가고 나와 있어? 식사 안 했으면 들어가서 나랑 야식이나 먹고 가지. 청년을 붙들고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동현관 입구가 나오더니 누가 나오더라고요. 내 가방에 인혁 씨 휴대폰 들어있던 거 깜빡했다. 여기, 아빠! 그렇습니다. 청년의 휴대폰을 들고 활짝 웃으며 나오는 사람은 바로 제 큰딸이었어요. 큰딸은 청년과 동갑이었는데 그 당시 유명 스포츠 브랜드 회사에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큰딸과 청년이 왜 저리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또 제 앞에서 생선 물고 가다가 걸린 고양이 마냥 당황해하는 걸까요? 이건 미처 예상도 못했습니다. 분명 청년을 후원해주는 동안 저희 집에도 자주 오고 또 청년이 식당 일을 도와주러 오면 마찬가지로 주방 일을 도와주기 위해 주말에 온 큰딸과 몇 번 마주쳤거든요. 그래도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있기 몇 달 전 아내가 제게 넌지시 지연이와 인혁이가 많이 친해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멍하니 있다가 허허하고 헛웃음을 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딸은 제게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잊었다고, 근데 진지하게 만난 지 반년도 안 됐다고 말하더군요. 또 다음 날 청년은 아예 집으로 찾아와서 제게 무릎까지 꿇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따님까지 데려가려고 해서 죄송하다고. 근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지연이를 사랑해서 만나는 거라고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제 딸 남자친구들을 영 마음에 안 들어하긴 했습니다. 영 시원치 않으면 아예 쳐다도 안 받고 웬만해서는 마음에 차지도 않았어요. 물론 예상도 못했던 상황에 당황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제 딸을 믿고 또 청년도 그냥저냥한 인성과 내실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저 축하한다고 잘 만나라는 말만 해줬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3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죠. 이미 청년은 큰딸과 결혼하기 전부터 제 가족이나 다름없었기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게 뭔지 운명이 뭔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청년은 항상 저와 만나게 된 인연에 감사드린다고 꼭 살면서 그 인연으로 얻은 은혜를 갚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마음은 결혼 전도 후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건 청년이 큰딸과 결혼하기 전 있었던 일인데 제 작은 딸이 비염으로 코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살짝 메부리처럼 솟은 콧등을 깎는 수술이었는데 그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났고 작은 딸은 코에서부터 인중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아니 딸의 얼굴에 흉터라니 가슴이 찢어지고 머리가 끓어오를 만큼 화가 났죠. 당장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그때 변호사인 청년이 나섰습니다. 청년은 의료사고를 병원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이 의료사고로 고소를 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청년이 그걸 해낸 겁니다. 청년은 병원 측으로부터 높은 합의금을 받아냈고 그 덕에 작은 딸은 다른 병원에서 흉터를 지우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이건 큰딸과 청년이 결혼하고 나서의 일인데 제가 한식 뷔페를 하면서 몇 번 부동산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번 했어도 소규모의 투자였는데 지인이 믿을 만한 정보라고 그렇게 저를 구슬려서 평생 처음 큰 돈으로 투자를 해봤어요. 근데 믿는 도끼의 발등이 아니라 아주 안중을 찍었습니다. 지인이 저를 상대로 투자 사기를 자행했던 거였어요. 배신감과 큰 돈을 한순간에 날치기 당했다는 막막함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그때 제 어깨를 잡고 끌어올려 준 게 바로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저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했고 기망행위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투자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재판을 진행시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줬고요. 다행히 몇 달에 걸친 재판 과정 중 저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고소도 그렇고 투자금 사건도 그렇고 원래 변호사를 선임하면 받은 합의금에서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어떤 사이라 할지라도 도움 받은 만큼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할기에 저는 청년에게 수임료를 주려고 했는데 청년은 고개를 저어 마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예전에 받아서 안 받아도 됩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드리는 그 어떤 도움에 대한 보상도 안 하셔도 되고요. 청년은 이미 본인은 저와 만났을 때 목숨도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미래도 빚졌기에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있든 그저 본인이 갚는 은혜를 받기만 하시면 된다고 하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분명 이 인연으로 인해 제가 더 큰 행복과 새로운 가족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답을 받기 위해 몇 년 전 청년에게 도움을 줬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작년 또다시 찾아온 제 인생의 고비에서 청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는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2기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죠. 하지만 옆에서 가족들이 큰 힘이 되어준 덕분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식당이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식당에 나가도 오래 있지 못하니 아내가 나머지 직원들과 운영을 한다는 게 영 편치 않았고요. 이렇게 은퇴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곧 70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청년, 아니 사위가 가평으로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갑갑했던 찰나 잘 됐다 싶어서 딸 내외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평으로 향했죠. 근데 가평으로 진입했을 때 갑자기 운전을 하던 사위가 뒷자리에 있던 아내에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눈 좀 가려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안대를 하나 꺼내더니 정말 제 귀에 걸어 눈을 가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황당해 웃는데 아내는 잠자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앞에서 딸 목소리로 아빠를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10분만 참으라고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픈 나를 생각해서 무슨 파티나 식사 자리를 마련했나 보다 해서 허허 웃고 알겠다고 했는데 몇 분 후 차가 서더니 차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손에 의지해서 몇 발자국 걸어갔는데 그때 사위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제 눈을 덮은 안대를 벗겼어요. 그리고 눈앞에는 저는 처음에 딸내외가 펜션을 예약한 줄 알았습니다. 펜션에서 날 잡고 고기를 구워 먹으러 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나무가 몇 그루 있고 화단이 예쁘게 자리 잡은 마당이 딸린 한 80평 규모의 깔끔한 2층짜리 주택이 보였거든요. 야, 뭐야, 펜션 잡았어? 그래, 여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 딱 좋겠다. 아니요, 아빠. 여기 펜션이 아니고 이제부터 아빠랑 우리랑 같이 살 집이에요. 놀랐죠. 정말 놀랐습니다. 바보처럼 눈을 껌뻑거리며
아내 얼굴을 한번 보고 딸 얼굴을 한번 보고 그리고 사위 얼굴을 한번 보는데 사위가 활짝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 수술 끝나셨을 때쯤 땅 매입해서 저번 달에 공사 끝나고 가구까지 다 들여놨어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계속 사시면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쉬는 느낌도 잘 안 들고 무엇보다 식당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시잖아요. 식당 걱정 적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려면 아무래도 식당하고 멀어져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시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연이랑 장모님이랑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땅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다 인혁이가 비용 내서 했어. 아이 여기 와서 같이 살자는 것도 인혁이 생각이고. 여보, 식당은 나도 있고 또 사부인도 계시니까 걱정 말고 좀 쉬어요. 당신 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덜 열심히 삽시다. 어? 저는 아내나 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눈물이 좀 없기도 했고요. 또 눈물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쑥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날은 햇빛도 너무 따뜻하고 또 저를 보는 가족들의 눈빛과 그 마음도 너무 따뜻해서 눈물을 참을 생각을 하기도 전에 코가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저는 목이 메어와서 그저 앞에 있는 사위의 손을 잡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고마워서 이걸, 이걸 어떻게 다 갚냐, 라고요. 그랬더니 사위는 제게 늘 하던 말을 또다시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 받을 거 없어요,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저한테 장인어른이 아니고 아저씨였을 때 이미 다 받을 만큼 받아서 전 그저 갚는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아직 다 갚으려면 멀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랑 살면서 제가 드리는 거 받으시면서 편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만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도 사위가 마련한 가평의 주택에서 아내와 딸과 사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항암 치료 과정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제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나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는데 말이죠. 20년 전 만난 청년은 이제 제 사위고 가족이지만 가끔 술 한잔하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희는 2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곤 하죠. 아저씨, 저는 전 그때 건물에서 아저씨가 저를 이녀가 하고 불렀을 때 잠깐, 아주 잠깐 아빠가 오신 줄 알았어요. 분명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아까 엄마한테 우리 아빠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왜 아빠가 여기까지 와서 내 이름을 부르지? 했다니까요. 근데 어쩌면 아빠가 그날 가시면서 아저씨를 만나게 해주셨나 봐요.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떠나는데 우리 아들 불쌍하고 가여워서 아빠 대신 아빠 노릇 해줄 아저씨 저랑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나 봐요. 술에 취해 추억에 취해 기억을 더듬더듬 짚어가며 이야기하는 사위를 보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떠난 사위 아버지 얼굴을 한번 못 본 제 사돈 어른께서 내 아들 잘 부탁한다고 분명 내 아들을 도와주는 만큼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를 사위와 만나게 해주고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음으로써 힘을 얻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는 걸로도 힘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제 사위의 관계 같네요. 분명 저는 사위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도움을 줬지만 그만큼 제 인생도 사위로 인해 바뀌었으니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도 어느 순간 내 운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하니까요. 20여 년에 걸친 제 이야기가 사연튜브에 소개가 되면 저는 가족들과 함께 들을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사위와 함께 앉아서 지난 날을 되새겨보며 조금이라도 사위에게 제가 얼마나 사위에게 고마워하고 또 인혁이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려주고 싶네요. 원래 가족끼리 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인색해진다고 합니다. 곁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만큼 어색하고 쑥스러우니까요.
오늘 저는 용기를 내 사연투브를 통해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딸들과 사이가 있었기에 제 인생이 완성됐고 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죠.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서도 한동안 하지 않았던 고맙다, 사랑한다, 네 덕에 산다는 말을 가족에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만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